150만 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무려 70.2%가 소득이 줄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24.1%만 소득이 줄었다.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네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장 내 권고 사직, 무급 휴업 강요 등 이 부당한 지시를 겪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뭐 전체적으로는 15% 이내였는데 권고 사직 그리고 해고의 경우 이 정규직이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 비정규직은 8.5%였습니다. 이 무급 휴업 강요도 정규직이 8%였는데요. 비정규직은 19.5%에 이르렀습니다. 참 이 위기와 고난조차도 네. 없는 분들 한테 더 세게 온다. 이런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고 또 슬픈 상황이네요. 네, 뭐 전염병이 평등하다라고 미국의 어느 가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 맞나요? 전염병을 네. 전혀 평등하지 않죠. 네, 맞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말씀도 아까 잘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반이 줄어서 500만 원 먹고는 삽니다. 네, 한 달에 300 받으신 분들이 반이 줄어서 150만 원.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게다가 15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소득이 반 줄었다고 줄면 하면 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한 네. 달에. 자, 알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대북 관련해서는 또 어떤 뭐 기념비적인 그런 기념일이긴 했는데 네네. 참 상황이 이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었습니다. 2년 전 4월 27일은 뭐 그야말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판문점으로 쏠린 날이었는데 하지만 지난해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남북 관계도 많이 소원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 이 소회를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판문점 선언이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지난 2년은 이 평화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걸 다시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라면서 이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이 김정은 위원장과 코로나 친서를 주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 보건 의료는 물론 이 철도 동해선, 경의선 연결 그리고 DMZ 국제 평화지대화 등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 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도 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문점 선언 2주년 관련해서 어제 북한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정부는 이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요. 이르면 내년 말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동해 북부선은 강원도에서 북한 금강산 나아가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뭐 불과 엊그제 같아요. 저는 너무 그 장면이 놀랍고 제 인생에 네네. 굉장히 좋은 뜻에서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지금 뭐 생사조차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연희동의 전시 있잖아요. 네네. 전두환 씨 재판에 출석했으면 뭐 사죄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꾸벅꾸벅 졸다가 이것 때문에 재판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졸았다. 네네. 하하. 네. 이 전두환 씨는 어제 오전 8시 반경에 이 검정색 양복 중절모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연희동 집을 나서서 12시 19분에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후문으로 들어가서 마스크만 쓴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발포 명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뭐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짜증부터 내던 네. 전두환 씨였는데 어제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왜 반성하지 않느냐, 왜 책임지지 않느냐, 사죄하지 않을 거냐 이런 질문을 쏟아내자 잠시 기자들을 노려보기도 했고요. 취재진이 쥔 마이크를 손으로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재판에서는 5.18 헬기 사격에 대해서 부인했고요. 이 재판 시작부터 눈을 감더니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의 변호인이 얘기할 때는 또 눈을 뜨고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조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도발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라고 하고요. 한편 이 5.18 관련 단체들은 광주 법원 주변에서 이 전두환 씨 사과 그리고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이 무릎 꿇은 전두환을 형상화한 동상도 광주 법원 정문으로 옮겨서 전시를 했습니다. 네. 이 옆에 뿅망치가 비치가 됐는데 뿅망치가 이제 쉴 틈이 없었다라고 얘기가 그냥 전해지고 있습니다. 망치는 어떨까요? 네, 그래도 공을 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5월 어머니회 한 분이 이 전두환 씨 동상에 좀 뺨을 때리는 좀 네, 모습이 네.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그 뭐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광주 네. 시민분들. 이 인간이 진짜. 아니 뭐 전두환 씨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 주어가 없군요. 네. 어제 또 충격적인 그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던 우리 그 부부죠, 젊은 부부. 네, 네. 아주 그 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네,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왔던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인 독일 유학생 부부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 이 자정 무렵에 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집으로 가던 도중 이 지하철 같은 칸에 이 독일 시민으로 추정되는 한 성인 남녀 무리로부터 인종차별, 성희롱 그리고 폭행 등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부부에게 이 코로나, 뭐 해피 코로나 데이, 뭐 코로나 파티 이런 발언을 이어갔고요. 이 한 남성은 부인 김모 씨에게 표정과 말로 이 성희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유학생 부부는 이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들 무리가 도망을 갔고요. 이에 이들 부부가 쫓아가자 밀치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와서요. 네.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은 채 코로나라고 비웃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부부가 이것이 독일 경찰의 공식 입장이냐라고 물어보자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부가 우리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서요. 그 네. 영사관에서 나섰고 처음에는 사건 접수를 안 하려던 독일 경찰이 그 뒤에 사건을 접수했다라고 합니다. 그 독일 관련된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관련된 지원이나 뭐 마스크나 의료 기구가 있으면 전부 다 중단시켰으면 좋겠네요. 네, 뭐 독일 정부나 뭐 경찰에 좀 공식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 이 CCTV 뭐 사살했다는 게 밝혀졌습니까? 확인된 모양이네요. 네, 뭐 그동안 말은 있었는데 이제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가 어허. 된 건데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지난 2014년 8월에 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단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 심하게 오래 하셨죠. 정말 걱정. 네,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건강 관리를 이 동부시립병원에서 이제 맡아서 했는데요. 네. 이 정보원 직원이 이 동대문의 이 동부시립병원에서 일종의 이제 그 김용호 씨의 정보를 수집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 사람은 국정원 2차 장사나의 IO, 그러니까 정보요원인 A 씨인데 이 사람이 이 동대문구 일대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공, 이 대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대국 정보 그리고 테러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인데 김용호 씨의 건강 정보를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테러리스트인 줄 착각한 건가요? 글쎄요. 황당하네요, 정말. 네, 황당하죠. 그래서 이 동부시립병원에서 병원장을 만나고 또 병원을 둘러보면서 이 김용호 씨의 건강은 어떤지 또 단식 후유증은 없는지 또 김용호 씨의 주치의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국정원은 이 대화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이것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도 기재가 돼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국가정보원이 그 밖에도 2014년 4월 17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튿날부터 네. 8개월여 동안 주도 면밀하게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215건의 일일 동향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총 48건의 보고서에서 사찰과 관련된 내용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울러 이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또 진상규명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이 국정원 예산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것을 일베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라고 심각하네요, 정말. 합니다. 국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희생자 추모를 빙자한 반정부 투쟁 활동을 방치한다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 건전 세력을 통한 맞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이 보고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국가기관이란 곳에서요. 어제 이 뉴스 다운 그 전해주실 뉴스는 제가 헤드라인 보고 눌렀다가 읽다가 네. 너무 불쾌해서 다 안 읽었습니다. 네. 네. 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기사 중 하나였는데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관련 글과 증거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알려졌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그 SNS 단체 대화방에 학생들의 얼굴 사진 그리고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뭐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것까지. 근데 이 신입생들이 사진과 글을 올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 매력적이고 섹시하다라거나 우리 반에 미인이 많아서 남자친구들은 좋겠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 스스로 속옷을 빨고 사진을 올리라 이런 숙제를 내줬다라고 하는데 이 학부모들이 이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이 자녀 사진을 올리자 여기에 또 댓글을 달아서 이쁜 속옷 부끄부끄 뭐 분홍색 속옷 이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그 감사를 한 뒤 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또 해당 교사가 제보자에게 이 부모와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과제를 내준 것이 실수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저도 그 해명글을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 쇼 2부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쇼. 네, 이제 이게 정치 쇼 4월 28일 화요일 충무공 탄신일에 경건하게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송선화님 그리고 이선혜님이 제발 초등학생 아들하고도 듣고 있다 그러고 너무 기다리느라고 죽겠다 그러는데 비타민 음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이타민 우 예스 날아갔습니까? 이거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주사를 놔드려야 됩니다. 심하게 중독된 분들이 있습니다. 열혈 수다 오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오늘 스튜디오를 꽉 채워줬습니다. 고재열 대감 오셨어? 왔습니다. 그때는 기억난 말이야. 살짝 절었죠. 자 박연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동반 출석했습니까? 아드님도? 그럼요. 그래요. 언제나 저희 소울메이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이 BTS 제이홉을 닮았다고 인증하고 있는 이변변 TV 님 반가워요라고 문자가 왔어요. 진짜요? 구독 어. 중이라고. 야, 너무 고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네, 이변변 TV의 방송국 사장님이시죠? 네. 네, 이승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 처음에 할 얘기는 뭐 너무너무 시끄러웠죠. 지난주에 성추행 혐의 받고 있는 오고돈 전 부산시장 대해서 경찰 내사에서 수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좀 놀란 게 이미 그 당일날부터 바로 수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내사하고 수사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요? 한마디로 수사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혐의라는 건 이제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사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갔는데 의심만 있는 경우에 조금씩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이건 법적인 개념이고 실무적으로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그때부터 수사로 보고, 그 다음에 아직 고소나 고발 없이 경찰이 이런 게 있구나 인식하고 조금씩 조사를 들어가면 그걸 내사라고 보시면 돼요. 오고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기자회견으로 자백을 하긴 했지만 네.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제3자가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수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수사는 아니었고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 시민단체가 아마 복수의 시민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거돈 전 시장은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사가 수사로 전환된 거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사 입건이 되었다는 게 네네. 이제 이걸 말합니다. 이걸 말하고. 입건된 상황. 그래서 사실 법 절차적으로는 내사가 수사가 되면서 좀 더 이제 수사에 이제 가속이 붙었다 이 정도의 의미뿐인데, 제가 보기엔 조금 이건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사는 경찰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종결도 시킬 수 있고 진행도 할 수 있고. 근데 수사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거든요. 하하. 아직 그 검경 수사권이 이제 법률은 개정이 됐지만 시행되려면 좀 멀었어요. 그래서 아직 예전의 제도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진짜 만에 하나 가정하는 건데 검찰이 뭐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내사 부분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사 이 사건이 이를테면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경찰이 내사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시장을 한번 알아보겠어 하면 이게 잘못하면 사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압박성.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찰이 움직일 때는 어떤 이제 일정 정도의 그런 형식 요건이 필요한 거죠. 흔히 말하는 흔들기가 될 수 있다. 특정 네. 정치인이나 또 특정 정당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이 변호사님, 네. 이 그 사건은 이제 워낙 뭐 본인이 또 시인을 해서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많이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기사가 많이 났던 게 한 건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가 진행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처벌을 받을까 모두가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예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한 건뿐이라면 소위 요즘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긴급 체포니 아니면 구속이니 하는 것들이 좀 무리가 있어요. 한 건만으로는.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은 안 됐지만 아마 피해자와 합의도 한 거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전례로 비추어 보거나 사건의 경중을 보거나 지금 당장 피해자한테 뭐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도주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청구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실형이 나온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좀 낮아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 이게 2건 이상 돼버리면 네. 이때부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본복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좀 강력한 형벌이나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연민 기자님, 네. 이게 그 처음일 때도 충격적이지만 또 할 때도 충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네. 이미 이게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자체 단체장까지도 이 뭐 미투 의혹으로 뭐 이런 표현 한 방에 날아간 케이스가 여러 번 있는데 왜 또 이런 사태가 터졌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현재의 결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총합이에요. 네, 네. 미는 I 플러스 마이셀프거든요. 이야. 네 선생님.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나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은 절대 내 사유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가름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게 이 평생 쌓아놓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업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 이런 것들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하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나 제 동생이나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표리부동함, 우리 생활 속의 표리부동함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오빠가 있다. 저는 가족 중에 오빠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요? 모든 친척을 다 통틀어서 없어요. 딸이구나. 네, 네, 네. 네. 그래서 잘 그 정서를 모르는데 제 동기들도 보면 자기는 여자친구랑 막 1박 2일 여행도 가고 대학 때 네. 같이 술도 먹고 저녁까지 놀면서 자기 여동생한테는 저녁 7시쯤에 전화하거든요. 이놈의 밤 10시 넘어가면 아가씨가 지금 해가 떨어졌는데 어디 밖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 여자친구랑 저녁에 놀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서 이 구호로서의 어떤 젠더 감수성하고 내가 그걸 체득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국보단 덜하지만 우리나라 지자체 단체장들도 이미 그 이 지자체가 오래되면서 약간 그 봉건 연주처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견제받지 못하는 그 어떤 독불장구 같은 그런 분명히 구조가 있죠. 있지 않나 그 싶어서 지방 그런데요. 호족 세력으로서의 위치도 분명히 있고 그 지역 유지들의 어떤 클럽이 있거든요. 네, 소위 네. 이너서클 같은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뭐 옛날로 치면은 평안감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중앙 정부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견제와 균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같은 뭐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중앙 정치를 쭉 해서 중앙 정치인으로 커나가는 코스가 있다면 그게 안 되는 정치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호족 그러니까 이 지역의 지사 같은 것들을 맡아서 네. 좀 편하게 보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는 이 그러니까 중앙 언론의 그런 견제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견제를 안 받다 보니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해이해지겠군요. 예전에 그 아주 고위 검사장도 제주도였었나요? 네. 수창 검사는 이름 정확히 기억이 네. 안 나네요. 수창 맞습니다. 아주 그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또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근데 있었는데. 그 사건이 더욱더 놀라웠던 건 그분이 검찰 조직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 일반 국민들도 그랬지만 검찰 안에서 그분을 존경했던 후배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조직 내에서는 청백리이고 원칙주의자고 이런 것들로 유명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심정은 뭐 제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뭐야 오 전 시장 사퇴 공증을 맡았던 그 이 법무법인 여기가 하필 여기다 이래가지고 또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승훈 변호사님. 네네. 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제 공증을 맡았는데요. 여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를 전신으로 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여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공증과 법무법인 부산과 관련한 논란은 좀 비판받을 구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째서요? 왜냐하면 이제 공증은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뭔지 아실 텐데 이게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설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당사자 둘이서 이미 합의돼 있는 사안을 가지고 서면을 작성해서 오면 변호사가 너가 이거 쓴 거 맞지? 너도 이거 쓴 거 맞지? 오케이 내가 확인해 준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 이게 공증이란 말이에요. 꼭 녹취록하고 비슷해요. 어디서 녹음을 해서 가져오면 그거를 공증받은 녹취사가 이제 서면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네네. 이런 것처럼 어떤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사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심지어 공증은 전국이 동일 가격입니다. 어느 공증 사무소에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기계적인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으니 이제 고사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하나 이제 성범죄를 제가 주거로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범죄 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공증까지 받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잖아요. 합의라는 거는 뭔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뭔가 해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뭘 해줘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도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를 했죠. 네네. 그리고 본인이 죄를 자백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이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측에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돈을 주는 경우에는 돈 받고 끝내면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사퇴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해버리면 강제할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공증과 관련해서 이번 별의별 억측이랑 음모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성범죄는 이미 벌어지고 나면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 엄벌이 두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안에서 지금 고통받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그 얘기도 했어요. 자기의 이번 피해 사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드러냈거든요. 공포하고. 그래서 모든 성범죄에는 어김없이 이제 영혼에까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게 기회다 싶어서 끼어드는 정치 세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의 가장 그 원인이 된 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건데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제 악용하는 세력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감수성은 상당히 결여돼 있다. 2차 피해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법무법인 부산이 네. 이렇게 이제 그렇죠. 관계되는 그런 양상은 좀 제가 봤을 때 저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상징적으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된 곳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하고 너무나 큰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이제 부산에서의 당시 이제 서병수 시장 시절에 어떤 야권의 거두와 같은 존재. 네네. 오거돈이 아니라 오거두 그런 존재로 모든 부산에 있는 어떤 정치 세력, 시민사회 세력, 그다음에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나의 어떤 그 라인화되어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속한 어떤 그 그룹이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이제 어떤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또 특수성이 그러니까 조금 아는 쪽으로 이렇게 좀 본인을 의뢰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런 이제 조심스럽지 못하게 여기에 의뢰했.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찌감치 민주당 쪽에서는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뭐 정말 몰랐고 우리도 너무 놀랐다 충격이다. 그리고 제명 조치까지 이제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들이 계속 그 진짜 몰랐을까? 그전 알았던 게 아닐까?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박순봉 기자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 그 총선 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총선 후에 사퇴하는 걸로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법무법인 부산 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법무법인 부산에 맡긴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보안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 총선 이후에 알리고 싶었던 건데 굳이 따지자면은 네. 근데 다른 법무법인에 맡겼더라면 어쩌면은 이게 공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그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이런 내용은 사전에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법무법인 부산은 아마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조율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면서 이 민주당이나 여당 여권에서 좀 사전에 알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아까 그 이승훈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성 관련된 범죄에 그러니까 터진 뒤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한 축,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한 축. 뭐 제가 보기에 그 안희정 전 지사에 비하면 그래도 피해자의 신상을 캐거나 뭐 또 다른 험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나마 비교적으로 보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다면 오거돈 전 시장이 받게 될 그 합당한 처벌의 수준은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중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악용해서 위계나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일단 제일 커요. 네. 왜냐하면 집무실에서 일어났고 그렇죠. 특히 사실 자신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산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그런 경우에는 단둘이 그 집무실 안에 있었고 그러면 사실상 그 관계 때문에 강압에 가까운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일반 강제추행죄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3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일반 강제추행죄가 사실 더 높아요, 형량. 오히려 그러네요.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일반 강제추행죄 같은 거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량이 더 예, 세구나. 폭행 협박이 없어도 이제 상호관계만 확실하면 이거는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그보다 낮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은 매우 넓게 인정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때리거나 뭐 아니면 묻거나 진짜로 이런 게 뭐 아니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형량이 저는 오히려 그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런 상식적으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여죄가 드러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받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른 일반인과의 사건과 다르게 이렇게 고위 공무원이고 특히 상황이 확실한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는 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만약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그런 패턴의 성범죄가 또는 성추문이 밝혀진다면 덮여있던 게 밝혀진다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죠. 네. 밝혀진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 형량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고소고발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그전의 예, 사건은 가능하죠. 사건만 밝혀진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그 미래통합당에 있어서는 21대 총선 이후에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 날이죠. 네. 오늘 김종인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상임 전국위원회랑 전국위원회 이렇게 두 단계입니다. 이것만 거치면은 원래 김종인 선대위였죠 직전에 네. 김종인 비대위로 간판이 바뀌게 되는데 근데 이게 왜 두 기구가 필요하냐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조건을 내건 게 자기는 임기에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당대표랑 권한이 같아요. 그러니까 당으로 치자면은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네. 근데 임기를 정하지 않겠다? 사실 굉장히 그 과한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 없이 하겠다라고 하려면 이 헌법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구가 필요해진 건데 이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의 헌법인 당헌을 바꿔야 되고요. 임기를 무제한으로 부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 통합당이 출범을 할 때 이 규모는 조금 작지만 나름대로 3당 합당을 했거든요. 근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전진당 이렇게 세 개가 모였는데 네네. 당시에 합당을 하면서 만들었던 당원이 뭐냐면 이 8월 31일 이전에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된다 이런 당원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길어야 4개월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에 이 당원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당내 반발이 오히려 주말 사이에 더 커졌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흘러나오던데요. 네, 저는 뭐 한 8대1 아니면 8대2 아니면 9대1 정도로는 뭐 김종인 비대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속 기사를 써왔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걸 계속 체크해 왔는데 어제가 가장 그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 전국이 있잖아요. 그 당헌 이 헌법을 바꾸는 그 이 상임 전국위에 이 다수 100명 최대 100명인데 한 40몇 명이 이 현역 의원들이에요. 근데 현역 의원들이 어제 삼선 의원들이 모여서 반대 의견을 냈고요. 이 반대 의견들이 많이 모이면 임기 조정을 못할 가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다만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김종인 비대위를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왜 우리한테 사전에 의견을 안 물어봤어? 왜 당선자 총회를 안 했어?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8대2 혹은 9대1이라고 약간의 여지를 둔 거는 네. 이제 조금 지금 이제 곧 시작하겠네요. 10시부터 당선자 총회를 해요. 근데 이 당선자 총회에서 혹시라도 반대로 의견이 모아진다면은 그거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이 거스르기가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게 이 당선인이랑 국회의원 140명을 대상으로 저번에 조사를 했었어요. 김종인 네네네. 비대위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찬성이 60명, 반대가 한 4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입장이 있던 사람들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새로운 변동 사항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종인 그 전 위원장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당선자들한테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다 돌려가지고 뭐 지지를 호소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거를 취재하면서 좀 뭐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여러 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네. 입장문을 낸 사람도 있고 언론 인터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일부는 김종인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좀 설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뭐 그 의지가 발현이 된 거기도 하고 또 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소신을 가지고 반대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거의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될 거라는 식으로 대부분의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의 뜻을 거스르면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또 하필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설득을 한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요. 본인도 의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정도라면은 그렇죠? 네, 제가 김종인.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이 취재하다가 제일 크게 그걸 느꼈던 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엔 약간 좀 도도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상식한 느낌이었어요. 네, 최고위원들이 찾아가지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 당신들로는 안 되고 21대 당선자들의 총의를 모아와라. 그러면은 그 정당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40명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140명 중에 60여 명밖에는 찬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맡으실 건가요? 이렇게 했더니 아 우리는 총의를 모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결국에는 굉장히 하고 싶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기님께서 준 문자 읽으면서 2부 마무리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욕이 너무 비대하네요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정치쇼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정치쇼. SBS 이제 이게 정치쇼 4월 28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열혈 수다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원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마 한 7-80% 정도 이상의 확률로 네. 될 거라고 박순모 기자님 예측을 하셨고 고재열 대감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됐을 경우 또 안 됐을 경우 됐을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미래를 이제, 좀 예상해 보신다면 미래통합당의 손학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트레이드 마크가 경제민주화인데 그 네. 카드를 2012년에 이제 썼던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좀 활용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이제 공격을 막을 방패로서 효용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국면에서 이분의 어떤 효용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이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 중에, 그러니까 그 내가 이번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은 맡았지만 공천을 내가 안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책임으로부터 면책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구원 투수로서는 또 구원 투수도 역량이 필요합니다. 네. 구원 투수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거에서 한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민주화 같은 기치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의 어떤 상품성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그 뒤에 당의 수권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어떤 면에서도 포인트를 1점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이제 주범이냐 종범이냐 이번 총선 패배의 주범이냐 종범이냐에서 주범은 본인이 아닐 수 있지만 종범적 그런 책임 안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일만의 책임감도 느끼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당 대표에 해당하는 그런 그것도 당 대표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권한이 더 세요. 그렇겠죠. 그걸 하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어떤 염체 영역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상식적인 범위는 넘어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분이 해낼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본인이 갖는 카드 그리고 정치적 가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다 소모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미래통합당의 손학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차피 뭐 선거도 그렇고 우리가 주관식으로 이름 써내는 게 아니라 번호를 찍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대안이 중요한데 그럼 김종인이 아니라면 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제가 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번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건을 계기로 미래통합당 이제 갈라지는 그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홍준표 이제 당선자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황교안 전 대표에게 견제하던 그 견제구처럼 이번에 이제 김종인 이 위원장에게도 전 위원장에게도 견제구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리 정치 고의 사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리 정치 물러가면서 견제라기보다 약간 공필성을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무게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쪽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쪽이긴 하나 그러나 밖에 저런 우리의 카드가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도 다시 홍준표를 살려내고 있는데. 라고 되면은 그리고 이분의 이제 당내 어떤 저력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심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서 우리 그 박겸 기자의 그 귀여운 꼬맹이 네.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목소리 너무 안 나온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잠시 안 나와도 큰 문제가 없다. 엄마는. 엄마가 일당만 받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나 봐요. 한국 그 현대 시사계의 네. 산 증인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박연미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 앞으로 미래나 어떤 가능성 또는 한계. 글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기존의 미래통합당 안에서 했던 어떤 판단들보다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과 글쎄 너무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사고 방식이나 선거 정치판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오래되었다. 70년대생 경제를 아는 사람이 차기 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이 되는데 당내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염두에 둔 사람이 있어서
불펜을 키우면서 하시는 말씀이냐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비대위라는 건 이 흔들리는 체제를 정리하면서 가는 건데 홍준표 전 대표도 환영이라고 했다가 70년대 경제 전문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입장을 바꿨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안행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아주 복잡한 고차원의 다항 방정식인 건데 친박계는 스스로 정리가 됐고 네. 친이계가 남아있는데 친이계 재건의 김종인의 존재가 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뭐 정진석, 조혜진 이런 분들은 또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출범한다 한들 순항할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아, 순항하기 네. 좀 불투명하다. 알겠습니다. 이 참 지금 이 당도 발이 무거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저희가 그 이런 비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몇 개 읽어드릴까요? 고재열 대감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나 봅시다.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0669님께서 고지열님, 고재열이죠. 비유가 지나치군요. 완전 좌파시군요. 라고 했습니다. 노코멘트 하세요. 코멘트를 원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코멘트를 원한 게 아니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06 같은 분이에요. 결국은 미래통합당을 비꼬는군요. 공정하게 진행하시길. 김어준이 진행하는 것 같군요.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네네. 비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그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막 짐도 많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다음 아이템도 이것도 결국 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재개표 얘기입니다. 네. 민경욱 의원이 현재 지금 의원이죠.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했습니다. 이거 재개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에 그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 보전을 신청했는데 이건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게 증거로서 보존이 되어야 재개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투표 조작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그걸 위한 법적인 절차인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 이준석 의원이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의원 혼자는 아니에요. 차명진, 주옥순, 공병호 등등의 어떤 인사들과 몇몇. 손잡고 나란히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민경욱 의원은 그래도 기자로서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의원으로서 그 중책을 맡았던 분인데 네. 대변인도 했었고요. 여기에 이준석 최고위원의 표현대로라면 정당은 유튜버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시는 게 좀 안타깝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문득 떠오른 것이 샤르의 법칙. 샤르의 법칙. 오늘 그 어려운 말씀 많이 하시네요. 아까 뭐 사유를 제가 존재는 갑자기- 사유를 벗어날 수 없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이 생각이 스물스물 기억이 나면서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다 문과생들인데. 저도 볼까요? 정치는 그 인간미에서 저는 저력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온이 대중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좌우와 상관없이 그 정치인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경욱 의원이 가지고 있는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아하. 생각이 그럼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는데 이번에 이 재개표를 시도하는 딱 요 지점에서 이분이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도까지 가셨구나. 마이너스 273도는 부피가 제로가 되는 그 지점이거든요. 칼세이건인가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아까 그 박연미 기자가 얘기하는 도중에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정치적 패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 보수 유튜버와 완전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 지금 투표함 증거 보전 관련해서도 보수 유튜버의 영혼을 위탁했다라고 아주 표현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과 출신이니까 그 샤르의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273도까지 가버리길 원할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사라져라. 소리를 해라.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기에 민경욱 의원은 그 사이비 종교에 포섭된
신자예요. 예. 그 원래 예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노리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지고 힘든 시기에 힘든 마음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보수 유튜버들이 흔들었는데 거기에 이 민경 의원이 넘어갔다라고 보다가 이분이 이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에 누군가가 포섭되고 그럴 때는 주변에서 말리면 되잖아요. 말려서 안 되게 되면 되는데 보면은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보기에 이 정도 행위로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그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이 보수 유튜버와 함께 그 사이비 종교의 종단에 같이 서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정도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 이제 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반증들을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더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선거 총선 이후에 패배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에서 할 일은 이걸 막는 것이다. 이제 그런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거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공언했습니다. 뭐 되풀이해서 이 투표 조작설 같은 경우는 이번 21대 총선 가짜 뉴스의 범주에 법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음. 지금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그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공직선거법 운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가짜 뉴스는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것도 결국 그 온라인에다가 허위 사실을 명예훼손을 하는 그 범죄를 얘기하는데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타겟팅이 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야 돼요. 선관위? 근데 그렇죠. 방금 잘 지적하셨는데 이 가짜 뉴스를 보면 결국 누가 조작했느냐라고 파고 들어가 보면 두 가지예요. 선관위가 했다. 그리고 우체국이 했다. 우체국에. 그래서 근데 이 둘 다 정부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는 공익에 복무하는 기관으로서 명예훼손 당해도 참아라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법적으로 예. 있군요. 예, 비판은 당연한 거다. 감수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처벌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공익에 해악을 미치는 측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법률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자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 대단하신 분이 아까 그 고지열 기자님이라고 이름 잘못 부르신 분 있잖아요. 저보고 김호준처럼 진행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일침하신 분. 성대모사 되나요? 깨어 있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다시 왔는데 0069님인데 이제 PD가 언짢으신가? 커피 쿠폰도 비타민 음료 쿠폰도 안 주네요. 고지열 기자님 성함 틀려서 죄송합니다. 이또 바로 인정하시고 자 우리 이분께 커피 쿠폰 날려드리고 하나 더 얹어서 바라맨 같이 커피 날려드렸습니다. 쿠폰 돌아왔나요? 돌아왔습니다. 어. 저장하고 있죠. 저희 아들이 그거 성대모사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커피 쿠폰을 손해배상하세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만 시킵시다 네. 우리. 자, 그 박순봉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이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 지금 뭐 투표 조작설 이런 거 실제 그 국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공감하고 있는 겁니까 의원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제 느낌에는 통합당 의원들도 그렇게 다수는 아니에요. 뭐 한 8, 90%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극소수인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좀 퍼지게 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보수 유튜버들이 일종의 지금 통합당과 경제 생태계가 이뤄진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당 대표의 일정을 보수 유튜버들이 중계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구독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종의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좀 이용을 하려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걸 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오히려 사실은 당에 해가 된다라고 보는 의원들이 더 많죠. 그리고 지금은 더 좀 고개를 숙여야 될 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더 많고요. 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중론이다 네. 그런 게 알겠습니다.
뭐 경제 얘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주거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 주택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거죠. 서울시 주거 정책 중 하나인데 정작 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는 만드는 과정에서는 앞에 청년이 붙었는데 네. 청년들은 청년 주택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싸고 좁아서 그렇습니다. 아 비싼데 좁다. 네. 이 입지하고 정책의 방향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역세권의 민간 사업자가 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하면 역세권의 민간까지는 비싸다의 다른 말이거든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저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네. 그러면 앞에 있는 수식어하고 뒤에 있는 정책의 목적이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순을 가지고 출발한 정책인데 그러니까 정책의 선의와 별개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로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숭인동 같은 곳들의 역세권 청년주택 이 숭인동에 있었던 곳은 베니키아 호텔이라고 네네.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전국에 만든 호텔 체인인데요. 네. 저렴하게 한국의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관광지가 베네치아 못지않다는 걸 알려주자라고 해서 좀 기억납니다. 네이밍을 그 당시에 이한우 관광공사 사장이 했습니다. 네네. 베니키아 호텔 처음 문 열 때 리본 자를 때 저도 가서 취재하고 아. 그랬었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전국에 있는 베네키아 호텔들이 네. 외관이. 예. 그리고 막 배 모양 이런 거 있죠. 저 개인적으로 기억납니다.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닌데 네. 여하간 이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걸 청년 주택으로 돌려서 그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인기가 많았거든요. 10대 네, 1 막 네, 이렇게 해서 당첨을 하고 그랬었는데 정작 이 207가구 중에 180여 가구가 아니 저는 안 들어갈래요. 이런 식이에요. 잠깐만요. 200 몇십 가구 중에 180 가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80 가구가 안 들어간다고 했다고요? 저는 양보할게요. 그러니까 90% 정도가 입주 미달인 거죠. 어. 뿐만 아니라 뭐 장안평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도 40% 이상이 미계약분이고 충정로 뭐 이런 곳들의 역세권 청년주택도 이 계약 기간 중에 상당 부분이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출퇴근하기도 좋고 학교 가기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인기가 없을까 보면 일단 너무 비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보증금 월세가 4천에. 8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그 주변에 다른데 아무데나 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 저 스튜디오 창으로 보이는 그 소방서 옆에 오피스텔 있죠. 네. 거기도 여기보다 쌉니다. 아 그리고 그보다 이제 임대료가 저렴한 그 관광 호텔 리모델링했던 요 이 베니키아 호텔 리모델링했던 요 청년 주택은 월세는 한 32만 원에서 38만 원인데 원래 호텔이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호텔에 있던 집기를 쓰겠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얹어받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들어있으니까 옵션 사용료를 얹어받겠다 했더니 전 양보할게요.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최대 30만 원 정도 옵션비가 얹어지면은 월세로 60만 원 이상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네요. 그럼. 그러면 정책적인 효과를 원하는 청년 임대주택의 목적과는 좀 어긋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꽤 많은데 사실은 서울시 나름대로는 역세권에서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나쁘지 않은 곳에서 그 주거와 직장 사이의 거리를 좀 좁히면서 주거 환경을 좀 나아지게 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서 임대 사업을 할 때 최소한의 그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 괴리가 좀 있었고 결국 다시 한번 내리는 결론은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그럼 어느 정도 저 크기입니까 방이? 어느 정도만 하길래? 사이즈를 보면은 그 청년주택 1인용 청년주택은 과거 평수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느낌이 네. 확 오니까 1인 주택은 5평이 안 되고요. 신혼부부용은 한 10평, 신혼부부용은 한 15평이 좀 안 되겠네요. 아, 둘이 사는 집인데. 네네. 그 평수 이상은 없거든요. 좀 한 5, 60평대 정도 되는 중형 이상 아파트 가 보면은 방이 이제 그 정도 하는 예. 네, 그 침실 이제 사이즈 보면은 그 옛날 단위로 치면 한 4-5평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집 전체 크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최대 평수가 11평, 그 15평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좁죠.
사실 좁기도 하고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앞서 그 박연미 기자가 이거 얘기할 때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 질문을 정리 안 했기 때문에 광고 들으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질문을. 네, 이제 이게 정치쇼 고재열 기자님. 아까 그 앞서 박연미 기자님께서 청년주택 관련해서 이 청년주택의 호텔 서비스 관련한 요금을 따로 얹어 받았다.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는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뭡니까? 네. 근데 이제 청년 주택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안으로 이렇게 이끌어오고 이제 사회주택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한계를 역세권에 그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뭐 거의 시세와 차이가 없는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네. 실제 사회주택은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그 호텔 서비스 하는 거는 공공과 민간의 접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회주택은 공공과 시민사회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의 어떤 쓰임도 한 50-60% 정도에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이걸 이제 서울시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개발 이익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게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혜택을 청년에 주면서도 개발 이익을 따로 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청년할 때 부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호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호텔의 개발 이익을 서울시가 충분히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호텔 없으니까. 입장에서는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가구들 다 침대나 이런 거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 카페트 청소도 해야 되니까 이 돈 다 내세요 해가지고 그걸 물론 이제 나중에 취소하긴 했지만 그걸 그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월 임대료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구조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민간과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 민간과 같이 할 일이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아직 4부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요. SBS 러브 FM 이재익의 정치쇼. 네, SBS 이재익의 정치쇼 4월 28일 화요일 생방송입니다. 5243님이 보내주신 뻐꾸기 사진과 함께 4부 시작합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뻐꾸기 사진 같은데 왜 뻐꾸기 사진을 보낸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4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뻐꾸기요 라고. 자, 이제 이게 정치쇼 화요일 4부 비정치 회담입니다. 정치 뉴스 빼고 비정치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죠. 강경윤 SBS 펀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출용윤 강경 기자입니다.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컸죠? 지금 9개월이네요. 아, 이제 얘가 언제 걷나 하고 이제 슬슬 몇 달 있으면 걷겠네요. 네, 이제 걷고 아니 걷는 게 아니고 이제 서고 있죠. 아, 이제 네. 일어서서 네, 엄청 빨리 기어다니겠네요. 네 정말 신기해요. 싱싱 날 아, 되게 요즘에 신기하다. 유격 이러면서 거기에 다니겠습니다. 뱀이라고 그러죠. 네, 아, 조금 더 선배네요. 맞아요. 2개월 선배거든요. 자, SBS 스포츠 기자입니다. 유병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병민입니다. 유병민 기자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저 이제는- 나이요? 제 좀 나이 뛰어다니는- 38. 아이 나이요? 뭐? 유병민 기자가 몇 살? 10개월 후반. 예. 아, 이제 아직 걷지 못하죠. 아, 걷습니다. 아, 이제 걷습니까?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처가에 같이 갔다 왔는데 걷는 걸 보고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아, 그럼 거짓말 지난 같은데. 주가 첫 걸음마 뗀 예, 첫 날이에요? 걸음만 뗐습니다. 역사적인 한 주를 보냈군요. 네, 네. 믿을 수 없는 너무 빠른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같은데. 요즘 약간 좀 늦게 엄마 걷던데, 아빠들 애들이. 약간 저 거짓말쟁이라고 페북, 하더니 제 톡 보셨잖아요, 사진. 그거. 제가 볼 때는 서다가 넘어지기 직전에 한 2발 땡걸 걸었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10발자국 걸었어요. 그거는 좀 천천히 넘어진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10발자국 걸었습니다.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잡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잡고 아니, 아이. 이 잡고 걷는 건 한 달 전이고 네,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건 증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이거. 아, 사진 찍어서 올 거예요. 실패. 네. 저는 이 이야기로도 30분 채울 수 있지만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네. 그 프로그램 제목도 좀 기분 나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원일 셰프라고 되게 이제 유명한 그런 요리사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뭐 동종업계죠. 네. 김유진이라는 이름이 PD가 네. 있습니다. 이 김유진 PD의 과거가 폭로가 되면서 굉장히 네.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 김유진 PD가 학창 시절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 오클랜드에 함께 이제 유학 생활을 했던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김유진 PD에게 이제 집단 폭행을 당했고 김유진 PD가 과거에 폭행 주동자였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대응을 하지 않고 뭐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정리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 김유진 PD 측에서
사실임을 인정을 하고 이제 사과를 했지만 사과하는 또 방식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죠. 그 안에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사실 여부를 떠나. 네, 사실 여부가 중요한데 왜 사실 여부를 떠나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MBC PD인가요? MBC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하는 프리랜서 PD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과문을 작성을 할 때 그 중요한 이 키워드가 바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였거든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과한다는데 이렇게는 중요한 게 사실인데 왜 사실 여부를 왜 떠나냐? 떠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잘못 쓴 이 사과문의 전형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있었죠. 이게 그 저희 정치쇼에서도 아까 금방도 다뤘습니다만 시기가 참 묘했던 게 그 오거돈 그 부산 이제 전 시장이죠. 전 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하고 비슷하게 맞물렸어요. 그때 오거돈 전 시장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썼거든요. 사안의 경중을 떠나. 왜 떠나죠? 왜 떠나죠? 사안의 경중이 떠나지 마요. 중요한데. 네. 아하. 그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연예 기획사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 연예인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고문 변호사를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변호사가 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뭐 학폭,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학교에서 폭행을 저질렀거나 혹은 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연예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는 최대한 빠르게 사과를 해라. 예, 최대한 빠르게 사과를 하고 최대한 빨리 피해자를 정확하게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사과를 빨리 해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김유진 PD 측의 이 사과는 좀 안 좋은 방식으로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사과 이후에 더더욱 여론이 안 좋아져서 이원일 셰프도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를 했고 김유진 PD도 당연히 하차를 했고요. 지금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나눈 그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나눈 그 대화 내용들도 캡처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 피해자의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사과를 뭐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과를 요구를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과문을 2차로 올리긴 했는데 그 사과 방식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더른 대하듯이 반말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왜 우더를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갈등은 골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원래 당초에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으면 4월에 결혼을 이미 했을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8월로 결혼식이 미뤄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좀 조용히 지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하차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유병민 기자님, 뭐 이 와중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막에 앞서서 무관중으로 이 와중 연습 경기가 열렸습니다. 선수들이 참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낯설고. 그래도 일단 그라운드에서 상대 팀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선수들의 얘기가 다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확실하게 지킬 거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그라운드 덕아웃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입장할 때는 발열 체크 문진표 여전히 작성하고 있고 곳곳에 소독제 비치해 돼 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KBO도 지금 혹시나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확진자가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서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 취재해 보셨을 텐데 올해 프로야구 뭐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물론 이미 뭐 늦어졌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지금 포털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무관중이라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일 2시 경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간 경기는 한두 경기 하고 있고 근데 누적 시청자 수가 50만 건이 넘어요. 경기당. 그냥 5경기면은 250만이네요. 그죠? 이게 지난해 정규 시즌에 누적 시청자 한 경기당 평균이 한 20만이었거든요. 그게 2배가 넘는 수치. 그만큼 지금 팬들 물론 직장인들 낮에 TV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2시 경기는 당연히 인터넷으로 봐야 되는 거긴 하긴 한데 그래도 지난해 수치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팬들이 지금 야구에 목말라 있었다. 또 알 수 있고요. 또 선수들도 경기를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뭐 실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는 재미예요. 그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역시 머리로 공 툭 떨어져야 재밌죠. 기대한 대로 뭐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도 기대한 대로 잘 던지고 잘 치고 있고 또 FA 이적한 안치홍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잘하고 있어가지고 올 시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 팀이 오늘 잘할 것 같다. 또 이 선수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선수들도 보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롯데에서 안치홍 선수가 지금 연습 경기에서 타율이 6할이에요. 그 만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6할 타율을 불방망이 휘두르고 있는데 어제도 팀의 승리를 쐐기를 박는 석점 홈런을 터뜨렸는데 안치홍 선수가 지난 시즌에 기아에 있을 때 좀
트렌드에 따라간다면서 좀 벌크업을 좀 했는데 그게 본인에게 좀 몸에 역효과가 나가지고 그래서 수비도 실책이 많아졌고 장타도 감소했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로 이적하면서 홀쭉하게 살을 뺐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본인의 옛날 전성기 시절에 호쾌한 수행을 되찾았고 아시게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안치홍 선수가 좀 특이한 계약을 했죠. 2+2년 계약을 했어요. 네네네. 지난번 롯데하고서. 소개해 주신 적 있어요. 2년을 잘 해야만 나머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금액과 함께. 그래서 이 지금의 이런 페이스 좋은 모습이면은 뭐 4년 50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치홍이라는 이름을 기대해 봅시다. 뭐 시범 경기긴 하지만 6할이면은 그 제가 그 공포의 외인 구단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중에는 두산의 플렉센 선수가 굉장히 잘 던지고 플렉센. 있는데 크리스 플렉센이라고 지금 매치의 유망주였다가 끝내 메이저리그에서 꽃을 못 피고 국내로 넘어왔는데 등번호도 린드블럼 등번호를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지금 굉장히 지금 한국 리그에서 뛰고 싶었고 한국이 워낙 코로나19 관리를 잘해서 마음을 미국에는 갈 때도 마음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ESPN 중계 얘기가 나오니까 아 가족 중계국 돼서 가족들이 좀 내 경기를 미국에서 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중계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이거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미국의 방송국들이 지금 우리는 저 미국에서는 저 야구 못하니까 네네, 한국과라도 그렇죠. 보여주고 싶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이 경기 중계하고 싶다는 의사들이 있습니까?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ESPN에서 실제로 KBO 측에다가 경기 중계를 하고 싶으니 이제 협상을 해보자라고 해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난항을 한번 겪었다가 다시 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난항을 겪은 이유는 ESPN도 일단 한국 야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약간 뭐랄까 맛보기 개념으로 무료 콘텐츠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양반들이. 양심이 없죠. 네. 맷조를 벌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후에 만약에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은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KBO의 그 중계를 대행하는 업체 측에서는 경기를 중계 제작해서 보내는데 비용이 든다. 특히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위성을 써서 써야 됩니다. 위성 중계를 해야 되고 또 경기 제작을 하는데 들어가는 뭐 영어를 번역해서 또 넣어야 되고 자막을 넣어야 되고 CG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코딩을 해야 되고 이런 피드 제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무시하고 그냥 무료 콘텐츠로 달라는 거 좀 안 된다라고 해서 협상이 교착에 빠졌는데 ESPN이 최근에 좀 입장을 바꿔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나서가지고 지금 협상이 지금 거의 좀 통사 직전이라고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아, 이 협상처럼 우리 그 한미 방위비 분담도 협상도 잘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기서 막 5회씩 불러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방위비 분담하듯이 하면 KBO가 지금 미국 ESPN에 이게 중계권료를 한 2조 주면 생각해 볼게요라고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른 게 일단 우리가 네. 칼자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에서 팬들을 7,600명 대상으로 연조사를 했어요. KBO가 미국에 중계가 되면 보겠느냐 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사람이 40%. 우와, 네, 대단한 그리고 수치인데요. 한번 보겠다. 어떤 리그인지 궁금하다. 보겠다는 사람들이 한 27% 돼요. 그래서 일단 경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80% 가까이 됩니다. 다만 나 별로일 것 같아 안 볼래. 이런 사람들은 18%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프로야구가 또 미국 전역에 또 중계되는 그런 또 진기한 또 풍경이 선수들이 펼쳐질지. 지금 무관중이잖아요. 팬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욕설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뻥끗뻥끗. 아, 네. 이거 소리 잡히니까 다 잡히니까 다들 요즘 바른말 쓰기 이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운동 스포츠라는 게 뭐 욕설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침을 뱉거나 이 막 화가 날 때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 사실 스포츠 는 일부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거든요. 승부욕이니까 그게 이렇게 막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그 일단 호흡의 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죠. 진짜 네. 호흡의 한 과정인데 피곤하겠네요. 욕도 지금은 못하고 침도 못 정말 뱉고. 고요한 야구장에서 본인 목소리가 쩌렁쩌렁해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들 바른말 쓰기를. 알겠습니다. 자, 이번을 저 좋은 뉴스 하나 또 하여튼 오늘 연예계 오늘 뉴스는 강 그러네요. 기자님 네. 이 안 좋은 뉴스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많네요. 네. 설경구 송유나 부부가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네. 이 불륜설이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네요. 그렇죠. 네. 정확히는 11년 됐는데 2009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11년 차 부부가 여전히 이제 불륜설에 이제 휘말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송윤아 씨가 최근에 그 본인의 SNS에 어떤 누리꾼이 진짜 불륜설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라고 하죠. 그렇죠. 대답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날은 이상하게 송윤아 씨가 여기 댓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은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질문 남기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지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남긴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사화가 돼서 또 다시 이제 불륜 의혹이 고개를 들게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요즘에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고 네네네. 그 드라마가 워낙 화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막 다 파헤쳐져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런 여파가 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 시계를 돌려서 1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상당히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긴 했어요. 뭐 그렇죠. 시기별로 딱딱 끊어서. 네.
그러니까 일단 좀 해명을 들어보면은 2009년도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설경구 씨는 그때 당시에 두 번째 그러니까 재혼이었고 네. 이제 그 송윤아 씨라는 당대 최고의 톱스타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문제는 결혼한 직후 사실 그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불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논란이 더욱더 불에 기름을 쏟아붓는 계기가 된 게 전처의 전처. 그러니까 설경구 씨의 전 아내의 언니가 쓴 글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이제 화제가 된 건데요. 네. 그 내용이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이제 두 사람의 그러니까 그 본인의 동생과 설경구 씨의 이혼의 주된 원인이 송윤아 씨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 주장이죠. 전처형의 주장이죠. 전처형의 그죠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설경구 씨가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 본인들은 2007년부터 연애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혼이 2006년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부터 연애를 한 것이고 이혼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뭐 2014년에도 했던 것 같고요, 2015년에도 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이 한 4번째 해명인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불륜설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진짜 합니다. 10년 넘지 않았나요? 10년 넘어 11년째라니까 그쵸. 이게. 네. 참, 송윤아 씨 진짜 참 마음고생 많았겠어요 방송하면서. 한번 뭐 2015년 때인가요? TV에 나와가지고 식사하십시단가요?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나요? 그래서 네. SBS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은 맥락의 해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울면서 해명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이 또 여기에 대해 댓글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이제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 해서 뭐 법적으로도 대응을 했다가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도 해명을 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한 말은 잦아들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좀 네. 힘내시라는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구 얘기했으니까 축구 얘기도 해야죠, 유병민 기자님. 네. 축구 K리그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K리그는 개막 날짜를 확정을 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무관중으로 개막을 하고요. 기존 일정보다 좀 줄어든 27라운드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라운드까지 쭉 진행하다가 이제 마지막 5경기를 승강 제도를 위한 이런 스플릿 제도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일단 어제 K리그 측에서 공식 인트로 영상 타임 투 플라이 더 게임을 준비한 걸 공개를 했어요. 이제 네.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리그 개막을 하겠다 이렇게 알린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야구 미국 중계 얘기는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네. K리그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도 한번 틀어볼까 이런 거 아니, 없습니까? K리그도 지금 중계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지금 K리그는 여러 나라에 지금 중계권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계를 판매를 했는데 사실 K리그는 사실 조금 그 야구보다 이 시청률에서 이런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네. 지상파라든지 이런 케이블 스포츠 채널에서 좀 많이 외면을 당했던 사실이에요. 네, 그러자 네. K리그 측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비를 들여서 인터넷 중계를 되게 활성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하게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계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쉽게 해외 진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K리그 측에서는 지금 한 10개의 국가에다가 지금 팔았고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해외 언론들도 일단 지금 손흥민의 나라 K리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무튼 네. 관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손흥민 선수가 평균치는 아니잖아요, K리그에. 그렇긴 하죠. 손흥민 선수는 탑급이죠. 네. 네, 뭐 사실 그 뭐 유럽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 유럽 리그를 보던 사람들이 아리가 보고 프리미어 저 EPL 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K리그 보면 어떨지 반응이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 보신 거 있어요, 반응을? 아니 반응은 아직 못 봤는데 일단 K리그 자체가 사실 경기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AFC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였고 우승도 많이 차지했고 그리고 아마 판매되는 나라가 유럽, 미국도 있겠지만 아마 동남아도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남아 쪽에서도 더 K리그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까.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손흥민의 나라의 축구가 보고 싶다 이런 또 수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언 하나 할까요? 네. 손흥민 지금 이제 훈련 받고 있잖아요. 네. 훈련 끝나고 이제 유럽에서 축구 리그가 다시 열리면 분명히 그 각 유력 일간지에 워리어, 나올 수 있죠. 게임백 뭐 네. 이런 거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워리어라는 5월 이름으로. 8일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 소집 해제 날입니다. 딱 맞또 우연히겠죠. 훈련소 나오는 날입니다. 벌써 나오나요? 아직 3주 본인은 길어요. 그렇지만 네, 그렇죠. 남이 보기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깁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서 돌고 있지만 그 빨간색 그 해병대 옷 입고서 머리 짧게 자른 사진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귀엽더라고요. 근데 잘 어울리더라고 짧은 머리가. 5월 8일 개막 이날 혹시 손흥민 선수가 딱 퇴소하자마자 시축하러 가지 않을까?
야, 그럼 진짜 너무 극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이긴 하지만 또 중계가 되니까 또 해외 중계도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5월 8일 날 퇴소하자마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와서 뭐든 간에 와. K리그 경기가 시작될 때 딱 상징적으로 수축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시축을 조심스러운 딱 했는데 마치 이게 소림 축구처럼 그대로 골대로 들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강 기자님. 네. 이거 일반인이나 이 연예인이 아닌 그런 분들 중에 거의 연예인급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그런 네. 분이에요. 거의 뭐 감자이 농가들의 어떤 그 대부 같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됐는데 가수 김장훈 씨도 이 강원도 완판남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 농부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농가를 위해서 이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자는 취지로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기획된 행사가 바로 이 김장훈 씨와 그 강원도지사죠. 최문순 최문순. 지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한 건데요. 최근에는 그 봄나무를 팔았습니다. 저도 나무 참 좋아하는데요. 네. 네, 나무를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700kg을 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또 열리는데 목표가 3톤이라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급식을 안 하다 보니까 나물 농가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김장훈 씨는 또 이런 데서 공연하는 거 좋아하니까 공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이 재밌는 그 광고 문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번에는 그 감자를 팔았었거든요. 강원도 감자. 그래서 감자와 티켓팅을 합쳐진 포켓팅, 그러니까 포테이토와 티켓팅을 합친 포켓팅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고요. 또 아스파라거스 파는 도지사, 감자 파는 도지사 이런 SNS 계정도 이름 바꿔가면서 열심히 운영 중입니다. 이 최문순 이사 이번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이 캠페인을 네. 그 비서실에 있는 그 비서실 직원 어린 네. 직원하고 같이 둘이서 이렇게 처음에 아. 생각을 했대요. 참 탐나 그 비서실 직원. 그러게요. 자네 우리 회사 들어올 생각 없나? 아주 아이디어가 기발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에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그 농작물들은 다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일단은 다음 주에 봄나무를 조금 더 판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봄에 날 기대해 작물은요? 보겠습니다. 엄청 빨리 팔리기 때문에 뭐 이거 사고 싶은 그러니까요. 분들은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네. 합니다. 자, 앞서 우리 유병민 기자하고 우리나라 소식 전하면서 흐뭇하긴 했습니다. 뭐 축구도 이제 시작하고 했는데 네. 유럽, 미국 해외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일단 미국은 아직 좀 야구 같은 경우에는 개막 날짜도 못 정한 상황이고요. 일단 NBA 쪽은 조금씩 훈련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스포츠를 재개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움직임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쪽은 좀 적극적입니다. 일단 독일 분데스리가가 5월 9일 날 시즌 재개를 목표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가 담화를 통해서 세리에 A를 재개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일단 5월 4일 날 훈련 재개를 약속을 했습니다. 5월 4일 훈련을 재개하겠다. 예, 그리고 이 황희찬 선수가 지금 소속돼 있는 오스트리아 리그 있잖아요. 짤츠부르크.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훈련이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훈련은 아니고 6인 1조로 팀 훈련. 그러니까 접촉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력을 어떻게든 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6인 1조는 필요하다 해서 6명이 한 팀이 돼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바꿔놨어요. 풍경들을. 그러니까요. 본 적이 없는 이런 풍경들이에요. 네.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뭐 활약하려고 기대했던 선수들은 완전 맥 빠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김광현 선수가 지금 가장 힘든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김광현 선수. 지금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가서 이제 구해놓은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외출도 안 되죠. 일단 뭐 훈련할 수가 없으니까 몸은 계속 지금 늘어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고 이러니까 또 되게 힘들어하는데 김광현 선수 측에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까에 대한 의사 표현을 좀 구단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이 여행 제한 조치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힘들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는데 리그 개막이 좀 잡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큰일이죠. 아무래도 지금 구단 측에서는 조금 좀 참아달라 이런 입장을 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이제 이게 정치쇼. 앞서 그 최문순 강원도지사 얘기했더니 백종원 그리고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 콜라보레이션도 있다는 또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이 두 분도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고요. 고구마 농가도 팔아도 최근에 고구마. 어려운 네. 농가도 많이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300만 명을 막 돌파했고 그리고 사망자도 뭐 엄청난 숫자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부경이 많이 다르죠.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방역 성공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신 이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 지자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는 그 자세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SBS EJ의 정치쇼 잭디 EJ PD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활짝 웃는 얼굴로 머리 휙휙 넘기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